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행정학 3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재 246페이지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행정학을 우리 행정의 의의부터 시작해서 벌써 예산제도,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도까지 지금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예산과정입니다. 예산과정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그랬죠. 정부의 역할과 예산을 확정하는 것은 바로 국회입니다. 근데 국회만 예산을 간섭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감사원도 간섭하게 되어 있죠. 즉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정부지만 예산 편성은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다 넘깁니다. 그럼 국회에서 예산을 확정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국회 역할은, 가장 중대한 역할은 뭡니까? 법률을 만드는 것이 되겠죠. 예산을 확정하고 다시 예산을 정부에다가 넘기게 돼 있죠. 그럼 정부는 어떻습니까? 예산을 집행하겠죠.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또는 예산을 확정하는데 또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전 부분에 걸치는 기간은 토탈해서 3년이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3년이 걸린다 이렇게 본 겁니다. 왜 3년이냐면 감사원에 또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까지 포함해서 3년이라는 기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1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예산이 모든 것이 다 계획되고 편성되고 결정되고 실행되고 그 다음에 감사까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3년이 소요됩니다. 물론 다른 법을 적용하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법. 불법이 발생했을 때 이걸 과연 누가 컨트롤할 수 있는가, 통제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되겠죠. 국회는 바로 뭡니까? 국민의 대표자, 대변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나서서 통제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국정감사라든가 국정조사가 되겠죠. 저는 이제 국정감사로 들어가면은 회계에 대한 불법이 발견될 거예요. 그러면은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이것을 운영했던 여러 사람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심판을 받게 됐죠. 이런 것을 예산 과정에 대한 국정감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6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죠. 자, 1번이 답인데 일반적으로 국가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는 동시에 한다. 자, 이거 말이 안 되죠. 예산심의를 우리는 말이죠. 상임위원회 중심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겠죠.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하는 건 아니죠. 거기 보면 물론 특별위원회가 또 설치되어 있고 국정감사를 나가는 또 국회의원이 또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이죠. 국회에 대한 예산심의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감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1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도 좀 중요합니다. 다음 예산 관련 제도 중 나머지 셋과 성격이 다른 건 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에 대한 통제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어떤 신축성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죠. 성격이 다른 건 뭐냐 해서 답이 4번 해 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예산의 집행 목적 중에서 컨트롤, 즉 통제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는 이 예산 파트에서 시험이 가장 많이 출제된다고 그랬죠. 이것은 뭐냐면 혈세를 거쳐 텍스라고 그러죠. 이 세금이 혈세가 결국에는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총액 예산, 총계 예산 제도로 도입하고 있는데 물론 예외도 있다고 그랬죠. 결국 들어오는 돈은 뭡니까? 세금이죠. 물론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들어오는 수입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국민의 혈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 대한 어떤 심사 컨트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47페이지 48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의의를 물어본 건데 우리 행정학은 개념의 학문이라고 그랬죠. 개념이 잘
정립되어 있는가를 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부는 입법부가 승인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사업을 수행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시에 정해진 재정 한계를 준수해야 된다. 이러한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건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다음으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재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배정했다가 말이죠. 다시 재배정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축성을 기해야 된다.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정원 또는 보수의 통제. 마찬가지죠. 예산이라는 것은 급여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보수를 통제할 수도 있다. 지나치게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보수가 높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역시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됐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교재 248페이지 51번입니다. 다음 중 국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예산 집행의 신축성 확보 방안이다. 예산을 신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겁니다. 자, 수입 대체 경비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국가가 어떤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또는 임대를 줘 가지고 고용을 창출해 가지고 거기서 받아들이는 수입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금 말고 다로 들어오는 그런 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니겠죠. 이용, 그 다음에 명시 이월, 계속비, 그 다음에 국고 채무 부담 행위. 국고 채무 부담 행위 같은 경우도 역시 신축성 필요성 때문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2번도 역시 의미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의 신축성 유지 방법 중 정부를 조직했단 말이에요. 정부를 조직했으니까 개편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원래 있던 부서도 있지만 없어지는 부서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사용하는 어떤 예산의 용어가 있을 겁니다. 바로 3번 이체가 되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 지금 예산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50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예산의 어떤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예산은 국가 살림살이라고 그랬죠. 국가의 살림살이가 돈이 부족할 때는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원이 부족할 때 어떤 방식을 취하는가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 말이죠. 우리가 강조됐던 것이 그러면은 국가 돈이 없는데 국가 살림살이 어떻게 하느냐 좀 더 융통성이 있고 신축성이 있게 살림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고 연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BTO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BTO 방식과 BTL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국가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결국에선 누구한테 손을 벌리겠습니까? 일반 개인, 그죠? 어떤 사경제에다가 손을 벌릴 수밖에 없죠. 국가 운영을 계속 해야 되니까요. 거기서 나온 그 개념이 바로 BTO와 BTL 개념이다. 자, 여기는 이제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요. 중요표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재 250페이지하고 251페이지에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을 겁니다. 두 문제만 잘 해도 BTO와 BTL 제도를 다 이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BTL과 BTO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일단 살펴봐야겠죠. 영어로 말하면 쉽게 말해서 빌드입니다. 빌드. ILD죠. 빌드고 트랜스퍼입니다. FER이죠. 트랜스퍼고 오거나이제이션 이렇게 오퍼레이션이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BTL은 뭡니까? 역시 빌드죠. 트랜스퍼죠. 트랜스퍼. 그 다음에 리스입니다. 이런 게 뭐예요? 자, 의미를 잘 보세요. BTO 같은 경우 뭡니까? Build, Transfer, Operate 이렇게 Operation, Operate 이렇게 쓰니까 뭡니까? 어떤 소유권을 말이죠. Build는 누가 했다는 거예요? 일반 사인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인이 건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트랜스퍼 해줬죠. 넘겨줬다. 누구한테 소유권 넘겨줬습니까? 국가에다가 넘겨주고서 뭡니까? 그 운영권을 말이죠. 오퍼레이트니까 작동한다 이런 뜻이니까 운영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운영권을 일반 사인이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인이 가져온 어떤 돈,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국가에 대고 자기는 운영권을 가지고 여기서 소득을 창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운영을 하니까 뭡니까? 일반 사인한테, 이용자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자기가 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 자본을 회수하는 거죠. 이것을 BTO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방식보다는 한 단계 또 발전된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냐면, 빌드 트랜스퍼 리스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똑같죠. 빌드는 누가 했습니까? 일반 사인이 건물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트랜스퍼 했겠죠. 바로 국가한테 뭡니까? 소유권을 이전시켰다는 얘기입니다. 트랜스퍼는 이전시켰다는 뜻인데, 그리고 나서 말이죠. BTO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BTO는 오퍼레이트 했으니까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우는 다른 경우죠. 국가한테 말이죠. 기부 체납을 했어요. 기부 체납이란 건 뭐냐면 아무런 조건 없이 국가에다가 헌납한 걸 기부 체납이라고 합니다. 기부 체납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기도 역시 운영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일반 사인이 갖습니다. 사인이 가죠. 일정 동안. 물론 일정 기간 지나면은 이것도 못 갖죠. 일정 기간 동안 사용 수익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사용 수익권을 말이죠.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국가에다가 빌려줍니다. 국가에다가. 자, 국가가 꼭 필요했겠죠. 국가가 필요하니까 국가에다가 리스를 해준다 얘기예요. 국가에다가 빌려주니까 국가는 리스 비용을 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임대 비용을 댑니다. 누구한테 줍니까? 바로 소유권자. 저 건물을 건설했던 그 일반 사인에게 리스비를 주겠죠. 그러니까 일반 사인은 자기가 투자한 돈을 국가로부터 받는 거죠. 자, BTO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회수합니까? 일반 사인한테 사인이 회수하는 것이고, BTL은 뭡니까? 일반 사인이 국가에서 임대를 받는 것이다. 국가에서 돈이 나온다. 이렇게 방향이 바뀐 것이죠. 물론 전국적으로는 국가의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겠죠. 사용수익 처분권이 다 넘어갑니다만, 일시적이나마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50페이지, 몇 번입니까? 56번이 되겠죠. 공공서비스 중에서 인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쓴다. 이렇게 돼 있죠. 임대해서 썼으니까 BTO입니까? BTL입니까? 자, 사인이 맞는 것을 국가가 가져가고 소유권을 가져갔죠. 그러면서 사용 수익권을 뭡니까? 일반 사인이 가지고 있다가 사용 수익권을 또 넘겨준다는 거죠. 국가한테. 리스 형태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51페이지 57번도 동일한 문제예요. 답이 2번이 되겠죠. BTL과 BTO의 공통점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트랜스퍼가 공통점이죠. 소유권을 이전시켜준다. 이게 특징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BTL과 BTO 중요했다는 걸 강조드리면서 253페이지에 61번 품목별 예산제도가 있습니다. 자, 예산제도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 예산제도가 상당히 변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나왔던 것이 뭡니까? 이 품목별 예산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LIB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뭡니까? 품목별 예산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산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죠. 뭡니까? 그러니까 L이 뭐의 약자입니까? L은 여러분들 라인이라고 봐야겠죠. 라인 아이템 그다음에 버제팅 시스템 이거의 약자입니다. 라인 아이템이니까 하나의 품목마다 그죠? 품목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뭡니까? 어떤 합법성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품목에 예산을 많이 배정할 것인가 가로 이런 거예요. 품목이라고 하니까 무슨 일반 상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국방 예산 중에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투기 사업. 그럼 전투기 품목이 되는 것입니다. 전투기가 필요하다. 여기다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겠죠. 이런 제도가 바로 LIBS 예산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말이죠. 결국에는 어떤 합법성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즉 어떤 법을 잘 준수한다, 전수해야겠다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깔려 있는 것이 바로 NIBS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죠. 어떤 예산 관리 방법 중에서 품목을 정해놓고 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품목별 예산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말이죠. 이것보다 좀 더 발전한 그러한 제도가 또 등장하는데 이거를 이제 PBS 시스템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시스템은 말이죠. 이 뭡니까? 관리다. 관리 예산 제도라고 합니다. 관리 예산 제도로 이제 발전하는데, 이거는 가장 예가 뭐냐면, 뉴욕의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을 거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것은 능률성을 강조했다. 즉, 관리 기능과 능률성을 강조한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PBS 시스템이, 주를 이루다가, PBS 시스템은 쉽게 말해서, 퍼포먼스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퍼포먼스 버제팅 시스템이다. 이게 뭐냐면, 퍼포먼스가 뭡니까? 어떤, 행위, 결과물이라든가 어떤 행위가 말이죠. 예산과 관련된 어떤 행위가, 독특했을 때 거기다가 예산을 많이 퍼붓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것을 퍼포먼스 버제팅 시스템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뭡니까? PBS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좀 더 발전한 게 있어요. PBBS 시스템이죠. 이건 뭐냐면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P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잡겠죠. 그래서 이게 플랜이라고 합니다. 플래닝이라고 하죠. 플래닝. 상관없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플래닝과 그 다음에 두 번째 P는 뭡니까?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래밍 이런 시스템을 결합한 버제팅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말한다. 그래서 플랜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장기적인 거예요. 장기적인 어떤 플랜과 그 다음에 좀 더 단기적으로 볼 수가 있죠.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가장 단기적인 버제팅 시스템에다가 연결한 것이 바로 뭡니까? PBS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그렇게 PBS 시스템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PBS 시스템은 어떤 효과를 지향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56페이지 기획예산제도죠. 기획예산제도라고 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지금 예산 그 파트에서 영어가 계속 나오고 말이죠. 뭐 약자가 나오니까 헷갈릴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알 필요 없고 여러분들은 그냥 약자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뭐 라인 아이템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원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제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고 지금 당장 합격을 해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영어 약자까지 우리가 공부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다 알기 어렵죠. 지금 여기 우리 행정학에 나와 있는 용어가 말이죠. 정말 이 수백 개가 넘습니다. 약자가. 그래서 거기까지 알 필요 없다. 이렇게 제가 단언하겠습니다. 자, 67번 답 몇 번일까요? 답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기획예산제도니까 뭡니까? PPBS 예산제도를 말하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PPBS 예산제도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은 바로, 비용 편익 분석을 하는 것이다. 비용 편익 분석이니까 뭐예요? 투자한 거에 비해서, 그 다음에 효과가 잘 나타나는가, 그죠? 편익이 많이 나타나는가, 이런 걸 따지니까 아무래도 관련이 있겠죠?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8번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예산제도는 말이죠. 처음에 말이죠. 미국에서도 좀 지지를 못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뉴욕시에서 말이죠. 그러다가 점차 수용되고 지금은 일반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7페이지에 연기준이 나와요. 그래서 저로 버제트 베이스 버제팅 시스템이다 이렇게 해갖고 나왔는데 연기준이라고 그러죠. 연기준은 말이죠. 나중에 저 선셋 로우 시스템과 비교가 됩니다. 그걸 좀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산제도 오니까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었어요. 다 미국의 예산과 관련된 그러한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한국에서는 뭐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미법의 어떤 영미법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어려운 이 학문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거기 보면은 G 베이스 버제팅 이렇게 나와 있죠. ZB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연기준이라고 합니다. 연기준 예산이다. 뭐 상관없습니다. 이거와 대별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셋 로우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요. 자, 말 그대로 제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뭐 베이스 버제팅 이렇게 된 건데 모든 것을 말이죠. 없던 걸 하고 0으로 하자는 겁니다. 0으로. 다시 시작하자. 즉 뭐냐면 전년도에 있던 어떤 전년도죠. 전년도에 있던 어떤 예산을 전혀 생각하지 말고 새롭게 시작하다. 새롭게. 이런 시스템을 ZBB 시스템, 연기준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이 팽창되는 것을 억제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수수방관할까요? 결과적으로 예산 편성을 억제한다. 예산의 팽창이라고 그러죠. 팽창을 억제한다.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선셋 로우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일물법이라고 합니다. 일물법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건 뭐냐면 그대로 두게 되면 해도 마찬가지죠. 태양도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저녁 때 스스로 없어지죠. 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유효기간이 딱 지났을 때 자동 폐기되는 거 있죠. 이것을 선셋 로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어로 얘기하면 좀 재밌죠. 태양이 세팅한다 그러죠. 태양이 잠든다 그러죠. 이런 법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선셋 로우도 마찬가지로 이 국회에서 말이죠. 이 법률에 대해서 담보를 못 합니다. 담보 기능이 없어요. 담보 기능이 없다. 쉽게 말해서 국회에서 말이죠. 이 일몰법에 대해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절로 없어지니까요. 태양이 사라지듯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일몰법 역시 예산의 팽창을 억제해주는 그런 동일한 역할을 한다. 뭐냐면 이 법이라는 게 어떤 예산과 관련된 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절로 없어지니까 예산 팽창하는 것을 억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었고 전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할 필요 없고 일단 기본적인 문제를 푸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57페이지입니다. 69번입니다. 자,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연기준 예산의 특징과 거리가 먼 걸 골라라 했는데, 연기준의 어떤 포커스는 뭐냐면요, 의사결정할 때 말이죠, 중앙 집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그게 틀렸고, 5번이 되겠죠. 그리고 말이죠, 일종의 거기 하향식 예산 결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틀렸습니다. 하향식은 뭐예요? 뭡니까? 상급 행정기관에서 하급 행정기관에다가 오더를 내려가지고, 그렇죠? 명령을 해가지고, 거기서 꼼짝없이 그걸 수행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탑다운 제도다 이게 한다고 그랬죠. 일종의, 연기준 봐보면 탑다운 제도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버텀업 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259페이지에 72번입니다. 별표 한 5개 정도 치세요. 일몰법과 연기준을 비교하는 게 또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자, 거기 보시면은 일몰법이다. 그럼 법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아무래도 로우니까 법률적 성격을 가지고 있겠죠. 다음으로 연기준 방법은 뭡니까? 예산제도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죠?
버제팅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는데 일몰법은요. 주기가 3 내지 7년입니다. 일단 법을 만든 것이 말이죠. 3 내지 7년은 가야겠죠. 너무 많은 개정, 너무 많은 폐지 이런 게 있으면 어때요? 일반인의 신뢰가 무너지겠죠. 그렇죠? 믿음이 무너지니까 이것은 법이 될 수가 없겠죠. 반면에 예산은 오로지 1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장 문제되는 게 심사인데 말이죠. 일몰법에서는 최상위 정책만 심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연기준에서는 뭡니까? 모든 그 상황, 모든 정책을 다 심사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2번 답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몰법과 선셋로우와 그 다음에 ZBB 연기준 예산법을 여러분들이 꼭 양자를 비교해가지고 한 문제 출제 되니까 이걸 좀 알아두시고 특히 연기준과 일몰법의 공통점 바로 뭡니까? 예산의 팽창을 막아가지고 세금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0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본 예산 제도가 있을 거예요. 캐피털 버제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캐피털이니까 뭐예요? 자본을 운영하면서 말이죠. 자본의 기준을 두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이제 CBS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시스템도 있다는 거예요. 캐피털 버제팅 시스템인데 국가에서 말이죠. 돈이 부족합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아무래도 채권, 국채를 발행해야겠죠. 국채를 발행합니다.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누가 빚을 지는 겁니까? 국가가 집니까? 아니면 일반 사인이 집니까? 국가가 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국가의 어떤 신용도라든가 채무 부담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실 운영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캐피털 버제팅 시스템에서는 국가 채무가 커질 수가 있다. 국가 채무가 커지니까 결국에 뭡니까? 우리가 IMF도 겪었지 않습니까? 이런 또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국가 채무가 채권을 너무 발행하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가 둔화된다든지 그 다음에 과열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과도하게 국채 발행하면은 안정화를 해치겠죠. 국정의 안정화를 해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3번입니다. 260페이지에 답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가지고 우리가 예산제도 파트 5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 6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는데 예산도 다 공부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구성원의 어떤 정신 상태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정신 상태는 뭐예요? 공무원이 가져야 할 청렴도, 그 다음에 윤리의식 이런 걸 말하겠죠. 어떤 신념이랄까 이런 거를 갖지 못했을 때 어떤 평가, 부정부패가 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겠는가 이런 문제가 이 파트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262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자, 262페이지 보시면은 행정윤리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 부분은 말이죠. 행정학에서 좀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파트예요. 그래서 어려운 그 파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제도는 좀 어려웠죠. 이 부분은 경제학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회학적 측면이 강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파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단순한 문제가 많습니다. 262페이지 1번 다음 중 행정윤리와 잘못된 걸 골라라 했는데 4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백지신탁이라는 게 있는데 4급 이상 공무원들은 말이죠. 백지신탁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유한 부동산을 수탁기관에 신탁해야 된다. 부동산이 아니라 말이죠. 주식을 말하죠. 그래서 백지신탁에서는요. 주식을 신탁한다. 이런 얘기죠. 주식이죠.
주식은 주식회사의 뭡니까? 자본을 형성하는 기본이 되는 그런 것을 주식이라고 그러죠. 자, 부동산을 수탁기관하는 것이 아니겠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넘기시고 행정윤리 부분, 자, 264페이지 6번 참조해 주시고, 다음으로 이제 265페이지 8번입니다. 08번에다 중요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제도적 책임성과 자율적 책임성이 있는데, 두 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책임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인데, 거기 보면은 제도적 책임성 같은 경우는 accountability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고, 자율적 책임은 뭡니까? responsibility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율적 책임성과 제도적 책임성의 어떤 기준이 모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율적 책임성 responsibility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자, 그래서 08번에 답을 몇 번을 했습니까? 4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번 보시면 고객 만족을 위하여 성과보다는 절차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말이죠, 자율적 책임이라기보다는 어떤 제도적 책임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사실 responsibility 책임이라는 것은 제도라든가 자율이라든가 뭘 통합하는 그런 개념인데, 행정학에서 이제 나누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이죠. 이제 행정이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재량이라고 그랬죠. 행정은 재량의 어떤 학문이다. 또는 행정이 재량의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재량이 있는데 남용을 한단 말이에요. 남용을 하니까, 결국 남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제해야겠죠. 통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을 통한 통제, 그 다음에 뭐 사법부를 위한 통제, 뭐 행정부, 뭐 다 많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위한 통제, 그 다음에 국회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일반 시민에 의한 통제, 옴부즈만 제도 같은 거 있죠. 이런 제도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번, 267페이지 11번 꼭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5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통제는 내부적 통제도 있고 외부적 통제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외부적 통제를 골라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거기 보시면은 디귿번 같은 경우는 보세요. 감사원에 의한 통제는 내부적입니까? 외부적입니까? 감사원도 행정부 소속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내부적 통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우리가 답을 할 때 말이죠. 상대적으로 답을 해야 돼요. 가령 말이죠. 옴부즈만 제도가 있다. 옴부즈만 제도가 있는데 이거를 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옴부즈만 제도는 스웨덴의 옴부즈만 제도가 있고 우리처럼 대륙법인데 약간 스웨덴과 달리 대륙법도 말이죠. 스웨덴 쪽에 스웨덴처럼 북유럽의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지중해 쪽에 있는 그런 유럽의 제도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스웨덴이다. 스웨덴의 옴부즈만 제도는 완전히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옴부즈맨을 말이죠. 국회에서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행정부를 견제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참 되게 웃기게 돼 있는 것이 행정부에서 뽑아서 행정부를 관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스웨덴의 옴부즈만 제도와 달리 일종의 고충 처리, 그죠? 고충을 처리하는 그런 부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말이죠 국무총리 소속 하에 배정된 국무총리의 어떤 뭐랄까요 이 명령을 받는다라기보다는 국무총리의 그 소속에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일종의 독립을 못한 그러한 일반인에 의한 통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행정통제가 나와 있고요. 지금 언급하듯이 268페이지 13번, 14번 옴부즈만 제도, 옴부즈맨 상관없습니다. 그 제도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옴부즈만 제도의 핵심 포인트는 유럽형,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옴부즈맨이 권고뿐만 아니라 말이죠. 어떤 약간 강제력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간접적 통제, 즉 권고적 통제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indirect로 하는 방법이죠. 간접적인 어떤 방법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8페이지 14번은 답 1번 되겠네요. 행정 결정을 취소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법원 행정기관에 대해서 직접적 어떤 간섭권을 갖는다. 틀렸죠?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하면 맞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70페이지에 이제 16번, 조직 발전론이도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부정부패를 따졌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행정개혁을 하려면은 행정부 내에 있는, 조직 내에 있는 그 구성원이 발전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organization은, 그 다음에 develo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직 발전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조직이 발전해야 어떻습니까? 국민에 대한 어떤 봉사도 발전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잘못된 것만 골라라 했는데 자, 여기서는 정책이론이 또 한번 나올 수가 있고 그렇죠? 조직이론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조직과 관련됐으니까요. 자, 틀린 거 디귿번이겠죠? 조직 발전에서 인간에 대한 어떤 가정은 맥그리버의 뭡니까? X이론입니까? Y이론입니까? Y이론이죠. Y론적 인간관을 갖는다. 이게 목적이 되겠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본 보세요. 조직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폐쇄적 조직이 아니라 뭡니까? 개방체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뭡니까? 고위공무원단 제도에서 개방형을 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개방체제를 추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쭉 뭐 중요한 거 없으니까요. 27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보시면은, 유비 쿼터스 정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23번 의미를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거기 보면은 해설을 보시면은 1.0 정부, 그 다음에 2.0 정부, 3.0 정부인데, 현행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3.0 정부다. 그러면은, 유비쿼터스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은 말이죠. 시간과 그 다음에 공간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보의 공개, 정보의 어떤 를 투명하게 관찰할 수 있고 정보에 참여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유비쿼터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정보를 완벽하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어느 정도냐면 말이죠. 제주도의 어떤 해녀가 말이죠. 해녀가 잠수를 하다가 말이죠. 잠수를 하다가 정부의 어떤 정보를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 바닷속에서도 알 수 있고 아니면은 어떤 뭐 전투기 비행도다 그런 일이 없겠지만 어떤 비행기 조종사가 항공에서도 말이죠. 국내 사정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바로 유비쿼터스 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일방향 정보 제공이 아니라 쌍방향 내지는 뭡니까? 다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쌍방향도 아니고 다방향적 어떤 정보 제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5페이지 271번입니다. 27번입니다. 27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를 물어보는 건데 거기 보면은 암묵지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좀 발음하기 어려운 용어가 하나 나왔을 거예요. text acknowledge 나오죠. 그래서 text knowledge와 그 다음에 explicit knowledge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전문 용어인데 이건 뭐냐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판단 요소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즉 언어라든가 형식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은 개인의 주관적 의식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걸 가지고 구별하는 방법이 형식지와 암묵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암묵지에 해당하는 건 뭐냐? 즉 뭐냐면 암묵지는 바로 주관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언어라든가 어떤 뭡니까 형식과 포멀라죠. 그래요. 포멀라 이런 거해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뭡니까?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암묵지다 이렇게 본 거죠. 자, 거기 보면은 업무 매뉴얼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의 경험 같은 거 어떻습니까? 판단할 수가 없겠죠.
경험을 수치로 계량할 수도 없고 말이죠. 이건 주관에 맡길 수밖에 없다. 디귿번 숙련된 기능. 숙련됐다는 것 자체를 어떻게 계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어떤 깊숙한 어떤 내면적인 어떤 상태를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관적 판단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개인적 노하우 역시 마찬가지죠. 이것도 암묵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트 6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 7으로 넘어가는데, 파트 7에서는 우리가 공부할 거는 바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것은 중앙정부에 해당하는 어떤 인사행정이랄지, 그 다음에 버제팅 시스템이랄지, 아니면 정책이랄지, 아니면은 조직 구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제 7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보다는 따로 떨어져 나와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보통 2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278페이지입니다. 1번 보세요. 우리나라 지방행정의 특징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요거는 말이죠.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지만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답을 4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집행기관 여류의 기관 대립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가 있는데 아무래도 대립은 하겠죠. 대립형인데 결과적으로 기관이 좀 행정기관이 우위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 집행기관 우위에 기관 대립형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답이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0페이지 T보의 가설이 나옵니다. 그 별표 한 5개 치십시오. T보의 가설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말 그대로 가설이기 때문에 정설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선거를 할 때 자기가 투표용지다 선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할 때 말이죠. 자기 발로 말이죠. 자기가 이살감으로써 정말 나 이 지방자치단체 싫어 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자기가 발로 이전하면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바로 T보의 발로 하는 투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죠. 답 1번 되겠죠. 주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 제고 측면이 강조된다. 이 대응성 제고와는 어떻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대응성 같은 경우는 어떤 서비스 계통, 그 다음에 행정 서비스라든가 행정의 어떤 탄력적 행정 행위 이런 거가 기준이 되는데 이런 점에서는 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81페이지 09번입니다. 신중앙집권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 신자가 많이 들어가죠. 중앙집권도 신, 그 다음에 지방분권도 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신중앙집권화는 종전의 중앙집권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방분권을 인정하면서 이런 전제 조건을 깔아요. 그리고 중앙에서 신속하게 행정을 펴기 위해서 또 효과적으로 행정을 펴기 위해서 새로 도입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09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중앙집권화의 촉진 요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 했는데 유엔의 리우선언이다. 1992년도입니다. 자, 이 리우선언은요. 중앙집권이라기보다는 신지방 분권화와 관련이 있는 그러한 선언이 되겠습니다. 자,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09번 꼭 여러분들이 필독을 해가지고 여러분 거로 만들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한 것은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다 공부했고 특히 행정개혁 부분을 많이 공부했죠. 그래서 행정개혁을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이런 많은 시스템을 공부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옴부즈만 제도라든가 이런 거에서 통제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의 통제 방법은 외국과 달리 순수한 의미의 어떤 견제 장치지 권고적 성격밖에 없다. 즉 강제력을 행사한다든지 직접적인 어떤 압력을 가하는 그러한 옴부즈만 제도는 아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